동성애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동성애 관련 토론회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와 C채널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이슬람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특집 기획 이슬람. 박종상 목사와 함께 오늘은 이슬람의 세력을 넓혀가는 전형적인 포교 방법, 다와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제 앰네스티가 성매매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성매매의 도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관재 목사입니다. 유엔이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리아의 안전보장과 평화를 위한 다각적인 내용을 다룰 실무그룹이 설치된다는 건데요. 2011년 내전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2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4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에 4천 명 이상이 희생되고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더 늦기 전에 이제는 평화를 말하겠고요. 더 무뎌지기 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산하 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C채널 방송은 이에 맞춰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다각적인 시각에서 논의했습니다. C채널 동성애 특집 좌담회 현장에서 최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산하 교육원을 출범했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원은 앞으로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관련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는 등 동성애의 실상을 알리고 교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원이 출범한 같은 날, 그동안 동성애 문제에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기독교계 전문가들의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좌담회 참석한 패널들은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된 원인이면서 성 정체성과 생물학적 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 성범죄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많은 성범죄를 할 때 보면 동성애 자율이 매우 높고 에이즈와의 관계는 뭐 정상인에 비해서 보통 183배다. 뭐 여러 이제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윤리 기준이 무너지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붕괴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 이슈가 기독교계의 분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도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본부장 소강성 목사는 미국의 여러 교단들이 동성애 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교단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두 가지로 분열을 합니다. 하나는 교리 싸움, 또 하나는 교권 싸움이죠. 근데 이제 21세기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 때문에 아마 싸우리라고 봅니다. 패널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시각이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는 것에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한번 힘을 합세면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아마 이것을 막을 줄 믿습니다. 예. 좌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동성애에 대한 관점이 매년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연합된 대응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채널 방송과 국민일보가 공동 주관한 특집 좌담 동성애 스탑은 오는 26일 수요일 저녁 7시에 방영됩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교단의 성장과 한국교회의 부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창립 90일주년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화해와 용서,
화해케 하소서를 주제로 한국교회 영성이 회복되길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67개 진호회 연합회 3천여 명의 전국 남선교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애국애족 운동과 경건 절제 운동, 생명, 정의, 평화 운동을 전개해온 남선교회는 올해 대회 주제를 화해와 용서, 화해케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원래 74회기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회개와 용서, 화해케 하소서의 주제로 출발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이번 대회가 소통과 화해로 함께 가는 대한민국,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룩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성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대회 첫날 개회 예배에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정영택 총회장은 남선교회 회원 모두가 복음의 확산을 이루는 데 앞장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기도도 은밀하게 더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더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에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게 더하는 것입니다. 한편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한 영성과 힐링, 가정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매주 이 시간 특집 기획 이슬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우리 이슬람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넉 주에 걸쳐서 지하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이런 폭력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계속적으로 그 세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 포교 방법의 어떤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슬람의 그 무슬림들의 적극성은 지하드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알릴 때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슬람의 그 포교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드인데 또 지하드 말고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와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초청 초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모슬렘들이 하는 이제 방법이고 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선교를 하게 되는데 무슬림들은 어떻게 선교합니까?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다와입니다. 다와가 이슬람의 포교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슬람 언어죠,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아랍어입니다. 다와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서 다오라 이런 개념과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모슬렘들도 이렇게 그 자신들의 이슬람 포교하기 위해서는 길거리에서 문서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공공장소에서 또 자기들의 주장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특히 영국의 그 하이드 파크, 하이드 공원에 있는 그 스피커스 코너는 그 대표적인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선교단체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자기들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또 뭐 교회도 찾아오기도 하고 크리스천 가정도 방문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뭐 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자기
승합차에다가 이슬람 관계된 서적을 싣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문서도 나눠주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우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런 것은 뭐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만, 그러나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모슬렘들이 크리스천들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이것은 강력한 포교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전형적인 다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와를 직접 경험하신 거네요. 그래서 모슬렘들이 초청해서 이제 그 모슬렘 집에 가게 되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코로나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초청을 한 다음에는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을 하나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국에도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제 확장하면서 인터넷을 이제 열고 또 이제 한국 이슬람교 그 서울 중앙 서원의 그 인터넷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그 첫 장면을 제가 보고, 아,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모슬렘들의 포교 방법이다.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움과 좋은 말로 너희 주님의 길로 인도하라. 꾸라니 16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인도하라고 번역을 해서 올려놨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다와입니다. 초대하라,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제 꾸란 중에 하나가 최영길 교수가 이제 번역한 그 내용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로 모두를 하나님의 길로, 곧 알라의 길로 인도하되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그들을 맞으라. 그래서 이 모슬렘들은 크리스천들, 비모슬렘들,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신학적이나 또한 이슬람 포교 방법, 종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움마에 있는 사람, 움마 있는 그 이슬람 세계로 그 딘마라고 하는 비무슬렘들 거주해 있는 사람들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딘마 있는 사람들을 움마로 초대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포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이제 우리말 그러니까 번역에서는 다 인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초대입니다. 초대. 또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다와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을 수용하라. 그러니까 다와라고 하는 개념을 모슬렘들이 생각할 때에는 비모슬렘들을 초대하는 것이고, 또 다와라는 개념을 비모슬렘들이 생각할 적에는 아, 내가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이제 복합적인 개념이 요 다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드를 할 때에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드는 살상과 관용의 메커니즘이라고 봤는데, 살상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무력 행사하기 전에 먼저 초대를 합니다. 이 초대가 바로 다와인데, 이 초대에 응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제 무서운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는 지하드의 또 다른 면을 우리는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하드의 또 다른 면, 그것이 다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모슬렘들에게도 이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 개념이 있는 건가요? 저도 이제 그런 사역을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제 모슬림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이제 모스크나 마스나 움마 공동체 지원을 받고서 나가서 활동한 사람이 있느냐 봤더니 그런 사람을 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슬렘들이 다 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들도 전임 사역자가 있고, 실제 저는 유럽에 있는 대도시에서 전임 사역자들 제가 몇 번 만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토론도 그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라를 위해서, 누가 무함마드를 위해서, 누가 이슬람을 위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열정에 속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일에 관계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또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슬렘 이맘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만은, 무슬렘들이 지하드에 이제 무력 그 투쟁에 참가하게 되면 모든 모슬렘들은 그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무자히딘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다이가 돼서 어느 한 지역에 나가서 이슬람 포교 활동할 때에도 역시 모슬렘들은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다고 할 적에 지하드와 다와의 동시적 개념을 가지고 그들을 볼 때에
무슬림들이 지금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함마드는 메카 사람들의 배격을 받은 후부터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엄격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다와 개념과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은 초기 이제 알라의 계시를 이제 무함마드가 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사실 그는 메카 사람들로부터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당했죠. 그렇죠. 이제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의 아내인 하디자, 그의 사촌이 이제 알리, 그의 이제 숙부가 되는 함자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제 그의 가르침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 확장에 큰 역할을 이제 친족들이 이제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제 umma가 결성되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회 공동체가 umma가 결성되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umma 바깥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엄격하게 구별하는 배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 배제 정책에 해당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 크리스천들, 조로아스터 교도들, 또 우상 숭배자들께서 배제 정책에서 배제된 그런 사람들의 영역을 딘마라고 얘기합니다. umma와 다른 개념의 딘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딘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딘미라고 얘기하는데 이슬람 제도 부유하고 교육과 군복무, 사회 진출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아주 부당한 소위 말하는 차별 정책을 이제 그들이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딘미들을 보호하고 있다. 딘미들을 보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 실상을 보게 되면은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차별 정책에 의해서 박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포교 방법은 이 딘마에 있는 사람들을 umma로 초청하는 것.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다와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슬람 포교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비즈니스 통해서 또 학술 기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결혼 정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그런 모슬렘들이 사실 우리는 이런 용어를 참 쓰기 거북합니다만 현지처처럼 종교다원지 4명의 부인까지 그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여성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하면서 아들까지 낳고 아이들까지 낳고 이제 그들은 모슬렘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인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주 신앙이 있다고 하는 모슬렘들은 그 무신론자들하고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들이 이제 여성들을 맞이할 때에 대부분 다 크리스찬 여성들, 교회 여성들을 그들이 배우자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신론자들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이제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큰 고민과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들이 이제 초청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에 이제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들 이제 이슬람 사회나 이슬람 대학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이슬람의 이제 옹호자, 포교자로 삼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이제 다와에 준한 이슬람 포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또 장학생을 선발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개종시키는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교 수단이 이제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러면서도 사실 크리스천에 대해서는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굉장히 막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또 와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하면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슬림들은 크리스천들을 더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러운 존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umma 안에 비모슬 특히 크리스천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크리스천의 선교 이 활동은 이슬람 사회 질서를 훼손한다고 보고 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그들이 과거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배척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한 단어를 제가 쓴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선교사들은 미셔너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미셔너리 개념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선교 활동을 아주 민감하게 보면서 거부하고 자기들 영역에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지역에 나가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영어로 미셔너리라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삼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그 강력한 그 배제 정책을 또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한국 사회도 이슬람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고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않는 정책 마련을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엠네스티는 이번 결정이 성매매 합법화가 아닌 성매매 여성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는 엠네스티 결정, 우리나라에서의 파장은 어떨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아주 요즘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거죠? 엠네스티에서? 우선 이제 국제 엠네스티, 이제 국제 인권 운동 단체죠. 보면 우리 말로는 이제 국제사면위원회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의 지원 없이 순수하게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 단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전 세계 160개국에 회원이 700만이 넘는 세계 최대의 인권 단체죠. 그리고 40년 전에 이미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유엔에서 인권상도 받았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에서 결국은 이 네덜란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그 최근에 국제 대의원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결국은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않는 정책을 각국에 권고한다 이런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의는 결국은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고 불법이긴 하더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범죄화를 이제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걸로 오해는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성매매를 합법화한 건 아니고 성매매가 불법은 맞다. 그런데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것은 성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비범죄화. 그러니까 불법이라 하더라도 처벌하지는 말자. 이것이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고뇌에 찬 그런 결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폭풍처럼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또 취지가 수긍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또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 그런 결정이었는데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여성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보다도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국가인데다가 더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성모랄이 상당히 엄숙한 국가에 해당됩니다. 아주 개방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한국 여성 단체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상당히 우세하고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한국 엠네스티 지부도 여기 한국에도 엠네스티 지부가 있잖아요. 그 지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합법화가 아니다. 비범죄하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엠네스티 회원으로서 나는 가입 못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탈퇴하는 회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또 어떤가요? 나라들마다 좀 다를 텐데요. 이제 성매매에 대해서는 이제 합법화시킨 나라도 있고 또 불법화시킨 나라도 있고 또 불법이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나라. 지금 이번 엠네스티 본 것 같은 이제 여러 이제 그 사례가 있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유럽에서 많은 성 노동자들이 서독 독일로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매매는 불법이니까 이 마피아 조직이나 이 그 범죄 조직이 성매매하는 그 이 성적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써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그렇죠. 이거 불법이니까 너 말을 안 들으면 바로 고발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불법으로 해놓으니까 이 성매매 조직들이 성노동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법 자체가. 그렇죠.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하면 처벌되니까. 그러니까 조직 단체들한테 이런 협박 수단을 제공하게 돼요, 국가가. 그러니까 독일은 아예 합법화시켰습니다.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시키니까 마피아 조직이 판매자들을 협박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독일이 합법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런 데가 다 성매매, 합의에 의한 성매매는 이제 합법화돼 있어요. 그래서 성판매자들이 그냥 아침에 회사 출근하듯이 출근해서 판매하고 퇴근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여성 단체가 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노르딕 모델인데, 수요 없으면 공급도 없다. 그러니까 공급자는 처벌 안 해요. 판매자는 처벌 안 하고 그 여성들은 이 성을 매수하는 남성만 처벌하고 알선자 처벌하고. 그래서 어차피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으니까 성매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여성 단체에서는 이 모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건 맞으니까 그들은 처벌하지 말자. 그 대신 매수자는 처벌하자. 이게 이제 노르딕 모델이고, 또 이제 엠네스티에서 한 거는 이 노르딕 모델보다 더 나가서 불법이긴 해도 매수자나 또는 판매자나 모든 사람을 처벌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노르딕 모델 정도는 괜찮은데 그 성인권 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근데 매수자까지 처벌하지 않고 또 아예 불법이지만 윤리적인 문제에 맡기자 이러면서 그 알선자까지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닌가.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죠. 그렇군요. 이런 일이 시기가 문제지 언젠가는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동유럽이나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가난한 빈국의 그 여성들이 사실은 이 성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 때문에 결국 조직 범죄에서 많이 그 협박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또 다른 모델은 합의에 의한 성매매, 판매자와 매수자. 이건 사적 자치일 수도 있으니까 이들은 처벌하지 말고 알선자들만 처벌하자. 이런 또 그러니까 조직 범죄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합의에 의한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자. 이런 이제 견해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는 처벌하자. 알선자는 당연히 처벌하고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또 판매자만 처벌하지 말자.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그 엠네스티에서는 그 여성의 인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이번에 권고적 효력이지만 이제 그게 나온 것이죠. 결국은 성 판매자나 매수자에 대해서 그것은 비록 불법이긴 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렇게 그런 정책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죠. 이번에 엠네스티의 결정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후폭풍이 거세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죠. 국제 엠네스티의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엠네스티에서 인권을 위해서 사형 제도를 폐지를 권고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그 권고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집행을 지금 거의 20여 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도는 그냥 살아 있지만 근데 사형 제도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걸 집행을 하게 되면 사형 제도의 그 권고를 무시한 게 되잖아요. 정면으로. 그렇게 되면 인권을 옹호하는 그 미국 뭐 또는 선진 또
그 유럽 국가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예. 또 야만국이다 이래갖고 경제적인 뭐 교류를 약화시킨다거나 그래서 상당히 국제관계에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 국제 앰네스티의 결정을 그 권고를 그 권고니까 뭐 기속력은 없죠. 그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매매에 대해서도 합의에 의한 성매매는 형사처벌 영역으로 보지 말고 비범죄 하자는 권고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무시했다고 한다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렇게 되는군요. 국제 앰네스티에서 그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암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엄숙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 사법부에서는 그 성매매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판사가 이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올렸어요. 그 사회 그렇군요. 추세가 이렇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또 앰네스티 결정까지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음지로 가는 것을 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양지로 나오게 하고 또 그래서 밝고 건전한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친 물살을 지날 때는 무거운 것을 들어서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조류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재만 변호사님 오늘 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볶으면 그냥 먹을 때보다 항암 성분을 30% 이상 더 섭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관계들이 있죠.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배가 되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